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다 같이 하는 게 뭐 가스월 한다든가 아니면 왜 인을 회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없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왜 계속 형기성 얘기하는 게 이게 배운 거대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익숙해져 볼게요. 내용에 대해서. 자, 자유에너지 개념을 이용해서 25도씨 탄산에 대한 제1단계 이온화상수를 구하여라는 문제인데요. 말이 어렵지 왜 제가 한번 예전에 저번 시간이었나? H2CO3가 이온화가 되면 처음에는 H 플러스 그 다음에 HCO3 중탄산 이온으로 가고 이때 이온화상수를 K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탄산이 한 번 더 탄산 이온으로 H를 내렸고 이온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가인 이 탄산 이 H2CO3가 이때는 K2 이온화 상수. 그러니까 이온화 상수, 평형 상수, 용해도고 다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자, 이 이온화 상수를 하는 거였고 이 문제에서는 이 K1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온화 상수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앞서서 여기 보이시죠? 델타 G값을 이용해서 K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졌죠. H2CO3가 있고 H 플러스 HCO3로 가는 건데 이때 각각의 그 표준 생성제, 표준 기술 에너지죠. 이 값은 이미 주어졌어요. 이렇게 단위는 kJ/mol. 지금 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자고 보면 우리가 뭘 구하면 돼요? 먼저 델타 G 값을 구하는 거죠. 델타 G 제곱.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그 우리 엔탈피에서 생성물 합 빼기 반응물의 합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물의 합 그 다음에 반응물의 합 빼주면 되죠. 생성물에서 0, 수소는 0이었으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 36.15 kJ/mol 나오죠. 그럼 앞서서 델타 G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이온화성수는 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T ln K였으니 여기서 ln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하면 ln K1 우리가 구하려는 거 ln K1은 마이너스 RT 분의 델타 G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기 전에 대입을 할 때 마이너스 놓고 분자에는 델타 G가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거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앞서서 R값이 줄이어가지고 제가 먼저 환산을 할게요. 그래서 36,150줄 한번. 그 다음에 R값은 앞서서 8.314 줄 퍼 K 뭐였죠? 기체성수값. 그리고 온도는 25도씨가 있으니까 K로 바꿔주면 298K.
이 K1의 의미는 다시 한번 쓰면 분모에는 반응물인 H2CO3 농도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생성물인 수소이온과 이산화이온 HCO3- 이걸로 계산했습니다. 얘네들의 B가 지금 델타 G값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면 이온화 상수가 아니라 뭐 용해도 곱을 구하라. 그러면 접근법은 똑같죠. 델타 G값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 만약 용해도 곱을 표현하라 하면 용해도 곱은 분자에는 왜 그 이온화된 용해된 이온들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고체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용해도 곱 기억나시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만약에 물에 칼슘 이온하고 이 불소 이온의 농도가 각각 20mg부터 0.1mg가 있다면 얘네 둘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고체인 CaF2는 용해될 것인가 더 침전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농도가 저만큼 있을 때 이 CaF2로 침전돼서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그대로 용해된 상태로 그 칼슘 이온과 불소 이온으로 존재할 것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Q값, 그러니까 우리 Q를 지금 알면 알겠죠. 이 반응은 우리 고체 용해도에서 용해도 곱에서 얘기했던 하나의 이제 칼슘 CF2랑 그게 이제 용해가 되면 칼슘 이온과 플로로 불소 이온 두 이물로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이 문제에서 이 농도가 주어지면 얘로 만들어질 것이냐 얘 상태로 존재할 것이냐를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할 것인가 왼쪽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어떤 걸로? Q값과 K값을 비교하는. 우리가 실제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Q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Q값과 K값을 비교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여기서의 그 용해도고 KSP는 1 곱하기 10의 -11. 뭐 이런 건 다 주어지는 것들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 용해도 곱은 여기서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분모에 반응물인 고체는 생략이 가능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Q값을 생각해보면 돼요. Q도 마찬가지죠. 얘죠. 고체는 생략하고 이 이온 농도만 생각해서 이 Q값을 반응지수인 Q값을 칼슘 이온 농도 곱하기 불소 이온의 제곱 농도로 해주면 이 Q값이 나오는 건데 얘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Q랑 이 Q값과 내가 실제 농도를 갖고 한 Q값과 이 KSP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지금 mg/L로 있기 때문에 몰농도로, 이건 다 몰농도죠. 몰농도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칼슘 이온은 지금 20mg가 있다고 했고 칼슘 이온은 몰당 40g이니까 미리 환산해줘서 4만 mg/몰 이렇게 나눠주면 얘 농도, 물 농도 구할 수 있죠. 이제 몰농도로 환산하고 질량 농도를 몰농도로 환산하고 이런 것들은 분자량을 이용해서 하는
아시죠? 제가 만약에 어떤 숙제는 그럴 필요 없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거는 안 드릴 것 같아요. 뭐 오나 탄소 이런 소수 이런 거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완전히 모르는 마그네슘 이런 거는 외우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드려도 좀 기본적인 거는 몇 가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사 시험에서도 주지 않을걸요 아마? 기사 시험에서도 기본적인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뭐 기사가 모든 게 답은 아니지만 불소 같은 경우는 0.1mg/L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19,000 해주면 얘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4. 그럼 어떻게 Q는 이 둘을 곱해주는 거죠. 이 둘의 농도를 곱해주는 건데 곱하기 전에 얘는 제곱을 해서 곱한다는 거고 잊으시면 안 돼요. 용해도 곱이든 평형상수를 구하시는 거는 간에 물농도는 항상 지수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영을 꼭 해주시면 Q값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Q값 알았고 KSP 값은 알고 있으니 KSP랑 비교하면 어떻죠? KSP가 훨씬 크죠? 이걸 통해서 반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즉, 더 용해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용해된다 라고 딱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문제 푸는 거 따라오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조금 바뀌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온화상수가 아니라 평형상수를 구해라, 용해도를 구해라 이런 거랑 좀 헷갈리니까 우리 일반학교 필성을 이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의 증기압인데요. 우리 증기압량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액체도 기체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분자는 액체 표면에서부터 대기로 끊임없이 날아가고 그 기체가 다시 실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서로 같아서 평형 상태에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건데, 우리 오픈 시스템, 이제 클로즈 시스템을 이제 아마 4장 정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린 개는 날아간 액체에서 날아간 애들은 다시 기체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실 지금 만약 여기 우리 비커를 놨으면 그 비커 안에 있는 물은 대기적으로 날아가지만 걔가 다시 갈 거라고 보장할 수 없죠. 그런 시스템을 열린 개라고 하는데, 그리고 닫힌 개. 근데 일단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규명하거나 반응을 일으키거나 할 때 이제 클로즈 시스템은 날아간 분자가 그만큼 비례해서 다시 액체성으로 돌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호기성. 우리 그 하수 처리장에서 물을 처리한다고 호기성 이제 미세물을 막 반응시키는 거는 오픈된 상태래요. 당연히 공기 중에서 발생 어떤 불상에서 유기물들이 분해돼서 나오는 CO2는 대기적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 상태로 하는 건데, 호기성은 클로즈돼요. 공기가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응기를 닫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반응이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클로즈를 적용해도 되고 어떤 거 오픈으로 적용해도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닫힌 개에서는 평형 상태에서는 속도가 같다. 날아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가든 기체에서 액체로 가든 그 속도가 같다는 거고요. 이때 증기는 포화되었고 그때 나타난 증기압력을 증기압력 베이퍼 프레셔라고 하는 거 한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끓는 점. 이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 그때를 끓는 점.
변화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끓는 점도 변화가 가능해요. 기압이 변화시키면. 그래서 만약에 대기에 있는 실제 대기압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압이 달라지면 이 끓는 점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는 끓는 점이 거의 뭐 6도시죠. 근데 압력이 뭐 스팀볼러 같이 압력을 좀 고압으로 쏴주는 데서는 끓는 점이 뭐 2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런 식으로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임계 온도라고 하고 임계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계 온도는 이 온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압력을 올려도 더 이상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임계 압력은 임계 온도에 아주 가까운 온도에서 물을 액체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압력. 그래서 물의 임계 온도는 374, 물의 임계 압력은 218 atm.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뭐고 증기압이 어떤 건지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표현 장력이라는 건데요. 표현 장력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왜 물방울이 구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게 이제 표면 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분자 운동면에 의해서 액체들은 서로 계속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요. 서로 이제 인력이 있는 상태인데, 액체 표면이 액체가 있고 그 위에 기체가 있으면 이 액체들은 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건 서로 그 분자들이 같이 거리가 달라지는 개념이잖아요. 기체는 훨씬 더 자유롭죠. 자유롭고 멀죠. 서로 갖고 있는 게 힘이 멀어져요. 근데 액체는 그만큼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기체상에서의 분자들은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어떤 입자들이 얘랑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액체들은 서로 계속 끌어내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여기는 없단 말이죠. 기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들과 힘을 받아서 서로 뭉치려는 거죠. 자기네끼리 힘을 받아서 자기네끼리 이제 인력을 갖는 거죠. 기체에는 그 힘을 받을 인력을 할 분자들이 없고 액체에만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구형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위에 물을 서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래서 메스 실린더 같은 거 실험하면 항상 우리 이렇게 당기죠. 표현 장력 때문에.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장력을 받게 돼서 최소의 표면적을 갖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그래서 액체 방울을 형성하고 물의 모세관 현상, 당혹성 문제를 통과할 때 이 표면 장력을 좀 고려해줘야 돼요. 서로 각질은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호가 이렇게 있을 때 물 분자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또 장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실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스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물을 여기까지 예를 들면 100ml 메스 실린더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금을 읽을 땐 이 마지막 이 표면 장력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 항상 그 맨 마지막 부분이 내가 원하는 그 셋 포인트에 맞게끔 그거를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실험할 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만큼의 차이가 또 오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험 수업에서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이성분 혼합물은 안 할게요. 이건 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용하기에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 O라고 하는 이성분 혼합물은 다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에서 고체 용해 부분 볼게요. 이 액체에서 고체로, 그러니까 액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 상태의 고체를 넣어줬을 때 얘는 얼마큼 용해될 것이냐를 보는 거는 두 가지가 크게 작용해요. 하나가 입자 크기, 고체 입자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용해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입자 크기를 보면 고체의 용해도는 입자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우리가 어떤 약품을 녹일 때 그 약품 고체가 자갈 형태만큼의 물질이냐 분말 상태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소석해든 pH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고 이런 고체를 사게 되는데 그 고체도 입자상이냐 분말상이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근데 용해도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 싸게 갈 수도 있지만 빨리빨리 녹아야 되고 빨리빨리 반응을 일으켜줘야 된다면 그걸 이제 고려해서 당연히 사게 되는 거죠. 입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증가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왜냐하면 입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당연히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면서 고체의 증기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콜로이드 크기 입자가 이제 매우 작으니까 콜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아마 한 0.1마이크로, 1마이크로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물질들을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입자성 물질이 있고 콜로이드성 입자가 있고 용존성 입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요. 입자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1마이크로 되는 그런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큰 용해도를 갖는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예를 들면 CaSO4라는 게 있어요. 황산칼슘이 있는데 얘가 이제 고체 상태에서 만약에 25도 이제 실온 기준이라면 만약에 굉장히 입자가 거칠어요. 그리고 되게 좀 크고 이러면 용해도가 한 2.08 그램 퍼 리터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미세하고 작고 그런 경우에는 얘가 2.54까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분을 갖는 거에만 불구하고 얘가 갖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용해도도 달라진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온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잘 녹고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반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외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가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용해도가 떨어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쓰려는 물질의 용해도를 좀 알고 있으면 왜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다 한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름에는 30도까지 올라가죠. 여름 기준으로 실험해서 여름 기준으로 겨울에 테스트하면 그만큼 안 되겠죠. 안 녹으니까. 그것기 때문에 그 사계절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큼 더 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떤 걸 녹일 때는 온도랑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공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막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막이라는 거는 어떤 구멍이 있는 가공성, 그러니까 포어가 있는 공극이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구멍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보다 크면 내가 어떤 입자들이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구멍보다 크면 걸릴 거고 작으면 통과겠죠. 기본 개념이야. 멤브레인이라는 이 분리 막이라는 걸 쓰는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 폐수, 가스 거기서 입자나 어떤 용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오염물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크로여가, 정밀여가, 한해여가, 나노여가, 역삼투, 투성. 굉장히 앞으로 다양한 많이 들으실 공정들이죠. 약자로 MF, UF, NF, RO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성은요, 투성으로 얘기하고. 보시는 것처럼 적용되는 입자나 용질의 크기 범위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는 건데 왜냐하면 코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이 갖고 있는 멤브레인의 구멍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자가 작다? 그러면 코어 사이즈가 작은 걸 선택하시는 거고 크다? 그러면은 좀 더 큰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입자가 크기가 큰데 굉장히 작은 걸 가는 거는 손해예요. 왜냐면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입자가 큰데 작은 멤브레인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과하다는 거죠.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코어 사이즈가 작은 멤브레인일수록 돈이 더 들고 그만큼 또 제거할 때 멤브레인이 막힐 수도 있고 막히면 또 그걸 또 세척해줘야 되는 공정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온성 물질까지 제거할 때 이 투성의 이런 시간표를 쓰게 돼요. 이온성 물질들. 그래서 이 RO가 특히 많이 쓰였던 게 예전에 그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제 쓸 때 물에 녹아있는 모든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온을 다 제거할 필요가 있으니 그때 많이 썼죠. RO. 그리고 물 재이용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 방류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준수라고 해서 뭐 화장실 물 같은 거 완전히 깨끗할 필요 없는 거, 먹지 않아도 되는 먹는 거 빼고는, 아니면 농업용수나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때 필요로 하는 공정 중에 하나예요. RO 이런 것들이. 이 막공정은 아마 앞으로 해수처리 수업을 들으시거나 계속 많이 보실 거니까 익숙하게 이제 분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그 중에서 상투, 투석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상투합이라는 거는 상투 현상부터 설명을 하자면, 상투 현상이라는 거는 용질은 투하하지 못하는 막을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특수한 멤버에 있다고 칩시다. 특수한 막이 있어요. 이 막은 물 같은 용매는 통과해요. 근데 용질, 이온이라고 하면 Na 플러스 같은, Cl 마이너스 같은 얘네들은 통과를 못하는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과 못하고 물만 이렇게 가는 거를, 그런 현상을 이제 상투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말씀드렸죠. 모든 이 화학 반응은 다 평형을 가려고 한다. 다 서로 농도가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스타트 부분에서 이 안에 염료액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반투과성, 그런 우리가 그거를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한 막을 이 멤브레인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농도 차가 생겼죠. 이미. 안에는 농도가 높고 어떤 염들 때문에 고농도가 있고, 바깥에는 저농도예요. 물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이동을 해서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당연히 물속에 소금을 딱 넣으면 전체가 다 짜지죠. 왜냐? 평형을 이루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동을 해서 확산을 해서 농도를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이 막이 없었으면 이 용질이 물까지 갔겠죠. 쉽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막이 그걸 막는 거예요. 용질이 가지 못하게. 그러면 농도를 맞춰주려고 어떻게? 물이 오히려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상투 현상이고, 보시는 것처럼 흐름의 방향은 그래서 묽은 용액 쪽에서 진한 용액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농도 분급이라고 하거나 농도 차가 있으면 당연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 낮은 곳으로 가겠지만, 이 상투 현상에서는 그 막 때문에 용질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묽은 용액에서 고농도 진한 용액으로 물이 이동해서 평형을 맞춰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다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둘이 농도가 같게끔 만들어지면 이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요거를 상투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용매가 이동하려는 경향은 염용액에 압력을 가해서 저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이 상투한 만큼 요만큼을 물에서 그 진한 용액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만큼. 근데 이 힘을 역으로 주게 되면, 누군가가 여기서 이 힘을 역으로 주게 되면 얘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지가 된다는 거죠. 못 가니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삼투압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앞서 선생님은 삼투압인 건 용의 이동을 저지해서 평형을 이루고 용의 가해져하는 여분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정수압 차예요. 나중에 평형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이 파이는 CRT 농도 입자 몰농도고요. C는 입자의 몰농도, R은 그 기체 상수, T는 온도. 그래서 입자 몰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삼투압은 더 커지는 형태예요. 여기서 역으로 나왔던 공정이 그래서 역삼투라는 공정이에요. 앞서 멤브레인 설명에서 이제 리버스 오스모시스 해가지고 역삼투 R로 있었죠. 이 R로는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온을 제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삼투압만큼 생기잖아요.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힘을 가해주면 얘는 오히려 그 고농도에 있는 물이 역으로 그 담수 쪽, 그냥 일반 물로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이온들은 그대로 더 농축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더 드는 작업이죠, 사실은. 바닷물 안에 안 그래도 이온들이 많은데 그걸 더 농축시키고 그 안에서 물만 빼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력이 필요해요. 그 삼투압을 이겨낼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삼투라는 거는 염분이 들어있는 물을 타령하는 것과 물만 빼내는 공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반투막을 통해서 염수로부터 담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으로 물만 가는 거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그 삼투압을 이길 정도의 힘을 가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F라든가 나노 필트레이션,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런 한해여가, 정밀여가, 나노여가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른 게, 얘는 어떻게 보면 걔네들도 이제 고용물을 제거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걔네들은 압을 줘서 그냥 그 멤브레인을 통과하게끔만, 멤브레인의 그런 큰 입자들만 걸리고 물만 빼게 해주는 거라면, 이거는 오히려 그 안에 농축을 더 시키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원하는 건 똑같지만 제거하는 기작이 좀 다르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개념이 삼투부터 시작해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역삼투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삼투압에 대해서 한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래서 염분이 있는 지하수 중에서 이온들이 지금 저만큼 들어있대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다 쏙 많이 들어있죠. 얘네들이 몰농도가 다른 것 같을 때 반투압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이 지하수를 두고 다른 한쪽에 순수한 물을 들어있다면 삼투압은 얼마인가라는 문제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 아까 파이는 CRT였죠.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C는 앞서서 몰농도라 했으니까 얘네 중에 양이온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음이온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 들어있는 모든 이온들이 다 작용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을 싹 다 합쳐주시면 돼요.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합치면 0.086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0.086 곱하기 기체 상수가 0.082 0.082
할 때 그 산투압은 2.1 AT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에서 지하수가 예를 들면 100이 있어요. 이 지하수 100에서 이 75만큼을 담수로 얻고 싶어요. 100%의 저 지하수 안에서 물만 쭉 빼서 75만큼의 물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역산투 개념이죠. 그러면 얼마큼의 압을 걸어줘야, 최소로 걸어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를 얘기하자면 지금 염수가 100이 있는데 이 중에서 75만큼을 물로 빼고 싶어요. 그러면 요만큼에 들어있는 염들, 저 염분들이죠, 이온들, 얘네들이 다 일로 가야 되죠. 이 나머지 25%에 다 농축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염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초반에 비해 4배 농축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물만 제거하는 거니까. 100에서 75만큼 물을 빼고 다음 저 지하수 25만 남기는데 이온들은 하나도 안 빼니 저 물 25 안에 이 지하수 25 안에 나머지 염들이 다 100개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농축이 4배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0.086이었는데 4배가 되는 거고 0.344 삼투압도 4배가 돼서 8.4 AT. 즉 저거를 삼투압을 이겨낼 정도로 우리가 물을 줘야 되니까, 힘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 물을 75%만큼 우리가 담수로 얻으려면 8.4 ATM보다 더 큰 압력을 필요하다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정수합차로는 그냥 단순히 삼투압은 이 기압이니까 이 기압 정도보다 더 센 힘을 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만큼 더 농축이 되는 농축될수록 염농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아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만 빼려고 해도 8.4 기압이라는 걸 줘야 되고 만약에 50%만 물로 얻고자 해도 4기압 이상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역산투는 굉장히 좋은 공법이지만 굉장히 큰 압력을, 큰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인데요. 투석은 용매에 의해서 젖는 특수한 투과성을 가진 막을 사용해서 얘는 반대로 이온은 통과해요. 이온은 통과하고 물은 통과한다는 개념보다 물은 그대로 있어요. 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고분자 유기물질이나 콜로이드 입자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걸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지금 물이 들어와 있고 이 물 속 안에 어떤 유기화합물과 그다음에 폐, 수산화가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폐수 공장에서 나온 이제 폐수 안에 유기화물질하고 그 수산화나트륨을 막 그냥 다 섞여버린 거예요. 얘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사실 수산화나트륨은 또 쓸 수 있잖아요. NaOH는 우리가 pH 조절제로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수산화나트륨만 우리가 여기서 딱 쓸 수 있겠느냐, 딱 뽑아낼 수 있겠냐는 접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멤브레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멤브레인이 있느냐? 이온은 통과하는데 이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은 통과하지 못하는
여기 NaOH랑 물이 섞인 거에는 나중에 우리가 물을 증발시키면 NaOH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물질을 회수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아마 투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환경에서는 전기 투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 투석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얻는 공정인데 얘 기본 개념이 투석부터 시작된 거고 얘는 전기의 힘을 좀 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의 타령에 사용하는 예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반응도가 있으면 한쪽은 산화 전극인 어노드가 있고 한쪽은 환원 전극인 캐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온 교환막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온 교환막이냐면 하나는 음이온을 투과시킬 수 있는 투과막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양이온이 투과할 수 있는 양이온 투과막이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막을 사용한 거죠. 이 이온 교환막은 저 형태, 저 성질의 음이온만 투과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만들고 양이온만 투과할 수 있는 양이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본 거에 뭐 다른 물질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그렇게 되면 물속에 이제 수많은 이온들이 있는 걸 우리가 넣게 되면 양쪽에 이제 딱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음이온은 산화 전극으로 어노드로 가려고 하고 양이온은 캐소드로 가려고 하겠죠. 이 이온들이 갖는 전구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음이온은 어노드로, 그 다음에 양이온은 캐소드로 가는 그 성질을 이용해 주는데, 근데 우리가 중간에 뭘 넣었죠? 투과막을 넣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이 있었다고 본다면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 교환막은 항상 교차로 선택해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양을 하나의 페어로 놓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페어 3개를 놓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음이온은 음이온을 통과시키고 양이온은 양이온 투과막을 통과시키는데 일로 온 얘는 여기는 지금 음이온 교환막이잖아요. 일로 갈 수가 없죠. 힘에 의해서 저 캐소드로 얘가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음이온 교환막이 생겨버린 거예요. 양이온 교환막을 통과시켰는데 그럼 여기는 갈 수가 없게 되고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음이온이 이제 어노드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음이온 교환막을 통과했는데 바로 양이온 교환막이 있으니까 얘도 가지를 못하고 남겠죠. 그래서 얘는 한쪽은 우리가 희석수라고 얘기하고 원수를 넣으면 한쪽은 희석수가 되고 다른 한쪽은 농축수가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만 남게 되고 한쪽은 계속 그 이온들이 농축된 거가 남는 거죠.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전기투석이고 그 힘은 전류를 걸어줘서 이온들이 그 전극으로 가려는 걸 이용하고 이때 특수한 이런 이온 교환막, 투과막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타령에 쓰기 때문에 뭐 지하수에 있는 중금속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담수화 할 때도 그러니까 해수 같은 걸 제거할 때도 좀 쓰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꼭 제거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수의 목적도 쓸 수 있겠죠. 내가 지하수나 어딘가에서 중금속들을 해수해서 재이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서 농축시켜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희 연구실에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전기투석을 통해서 인을 회수하려고 해요. 인은
오소 인산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대부분. 얘를 이제 회수하려면 어떻게? 이 이온을 한쪽으로 농축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런 전기투석을 사용해서 적용하기도 하는 이런 공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다음에 막공정 중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 전기에 쓰는 건 전기투석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쉬어가기 식으로 제가 용어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각각 투석, 그러니까 특히 전기투석과 역산투 한해어가의 차이는 이제 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매 추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물과 기름을 생각해보면 어떤 물질이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에 따라서 용매에 녹는 양이 다르지만 한쪽으로만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용매가 각각 있으면 내가 여기 C라는 걸 넣으면 이 A 안에도 C가 들어가 있고 B 안에도 C가 들어가 있죠. 그 양의 차이에 의해서 친수성이냐 소수성, 예를 들면 A가 기름이고 B가 물이면 당연히 얘가 친수성, 물하고 친하면 B로 많이 갈 거고, 만약에 소수성이라서 물하고 안 친하면 A로 많이 가겠지만 모든 물질이 다 A로 모든 물질이 B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 사이에 분배가 되는데 그 분배비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분배 개수라고 하는 K가, 얘 K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물속에 녹아있는 농도, 지금 C라고 하는 게 농도거든요. 물속에는 농도분의 그 용매에 들어있는 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타놀 물 분배계수 이건 나중에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걸 많이 쓴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KOW라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용매 추출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제거할 때 물속에 녹아서 제거할지 용매에 녹여서 제거할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또 추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폐기물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어떤 성분들은 내가 그거를 추출해서 재이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즘 또 나온 것들이 이제 사실 인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인광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 전량 수입을 하죠. 그리고 리튬 같은 것도 배터리에 많이 쓰이고 전기차를 쓰다 보니까 그 한정적인 것들을 계속 재이용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튬을 회수할 때 이걸 꼭 쓴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용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쓴 거를 다시 추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쓸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개념에서 이 용매 추출을 꼭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용매 추출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한 번에 추출이 안 되니 얘를 여러 번 해주면 그만큼 더 고농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N의 추출이란 거는 얼만큼 그 N번을 하고 나면 얼만큼 남는지를 보장하는 건데, 보신 것처럼 분배 개수는 아까 물속에 녹아있는 농도 분의 그 용매에 들어가는 농도였죠. 얘네들을 1회 추출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물의 부피 안에 남아있는 잔류하는 무게, 그 다음에 용매의 부피에 잔류하는 무게. 근데 원래 수용액상에서 원래 W0마크 있었던 게 한쪽으로 W1이 가면 나머지는 다 다른 쪽에 가겠다. 다른 쪽에 가겠죠. 이렇게 접근한 거죠. 이게 물로 가면 나머지 용매에는 잔류 그 W0-W1만큼만 여기 간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원을 한 거를 W2로 이제 물이
이거는 첫 번째 지금 추출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 다시 추출할 때는 그 W1에서 그러니까 수용상에서 다시 W2로 갈 때 나머지 W1에서 W2만큼이 용매로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 결국엔 N회 하고 나면 WN 하고 나면 그때 수용액에 남은 물질의 용매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면 또 하나만 해볼게요. W1은 여기서 이거 바꿔주면 W0 곱하기 K 분배 개수 VS 더하기 VW 분의 VW고 W 숫자 되면 여기에는 W1에다가 K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W1은 여기 있죠. 얘가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W0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이 뒤에 거는 여기 제곱으로 가게 되니까 N에 추출하고 나면 처음에 수용액상에 있던 물질의 농도 곱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NH 하는 양만큼이 계속 남아있는 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그 얼마큼 추출됐어요? W0 빼기 WN 해주면 추출된 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해서 한번 그 앞서 식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만일 사용된 용매의 부피가 추출하려는 식의 부피와 같다면, 그러니까 VS랑 VW가 같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준 거죠. VS랑 VW가 같은 상태에서 그리고 분배 개수 K가 9인 경우에요. 이 K가 9인 상황에서 용매로 1회 추출하고 3회 추출했을 때 물질의 제거율을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제거율을 보는 거, 뭐 제거율, 표수율 다 같은 말이죠. 제거율을 보는 건데 그러면 K가 9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물속에 남아있는 게 W1이고 용매에 남아있는 건 W0-W 1이죠. 얘가 VS에 존재하는 건데 문제에서 VS랑 VW가 같다고 했으니까 없앨 수 있고 그러면 W1분의 W0 W1이 9라는 개념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제거율이라는 것이 나타낼 때 어떻게 계산해요? 제거율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해요. 제거율이라는 거는 언제나 처음에서 이렇게 쓰면 돼. 제거율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처음 농도의 처음 양에 대비해서 얼마큼 없어졌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1-W0분의 W1이든 W0분의 W0-W1이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거율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적용을 하면 W0는 10W1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 계수가 9인 경우에는 제거율이 90%인 거예요. 첫 번째 1회에 90%. 그러면 2회 때는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에 또다시 90%를 제거하는 거고 3회차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거에 또 90%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때 1이 있던 건 0.1이 되고 또 그 중에 90%가 제거되니까 0.01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01에서 90%가 제거되는 거니까 0.001이 남는 거죠. 제거율은 90%에서 99%가 되고 9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분배계수가 9인 경우에서 용매로 1회 추출하면 제거율은 90%고요. 3회 추출하면 99.9%.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학 부분인데요. 물리화학 내에서 전기화학 부분인데, 얘는 이제 전기식 현상과 어떤 화학적 현상 사이에서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뭐 전해질 용익에서의 현상, 뭐 부식, 또 어떤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수질 항목들을 전기화학적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는 건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류, 전도도, 그다음에 이런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전극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화학 전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를 나올 거예요. 그래서 0차 반응, 1차 반응이 어떤 건지 해보고,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1차 반응,